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3년간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편과 이혼하던 날, 그 인간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웃고 있더군요. 곧장 상간녀에게 달려가 이제 우리 결혼하자 말할 생각에 신이 난 거겠죠. 하지만 그 인간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이 바로 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는 사실을요. 오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완벽하게 복수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에선 아직 구청 에어컨의 서늘한 냉기가 채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박으로 새겨진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내려다본 뒤 맞은편에 서 있는 강지훈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슬픔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년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후련했죠. 독과 5분 전 직원이 이혼 서류를 우리 손에 쥐어줄 때 강지훈의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쉬워서가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였죠. 저는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밖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마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면서 그가 이혼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야만 정식으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강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서류 받았으면 됐지.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비켜. 나 바쁘다고.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지퍼를 쫙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안 할 테니까. 근데 강지훈, 너도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는 제가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서연, 비꼬지 마. 네가 맨날 그렇게 생기 없이 구니까 내가 유나한테 마음이 간 거 아냐. 유나는 너보다 훨씬 날 잘 알아준다고. 다게를 봐오고. 그 말은 지난 3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에 화를 내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저 우스울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길가의 택시 정류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이힐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나아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저를 힐끗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방금 구청에서 나오셨나 봐요. 표정을 보니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슬플 게 뭐 있나요? 잘못된 사람에게서 벗어났으니 오히려 기뻐해야죠. 기사님은 아이고 하더니 웃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가씨, 마음가짐이 참 좋네. 이혼하고 우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아가씨 같은 사람은 드물어. 저는 대답 없이 항공권 예매 앱을 켰습니다. 빽빽한 항공편 정보 속에서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3년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당시에는 강지훈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 항공권을 취소하고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고 제게 속한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는 직항편. 이코노미석이 단 2자리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제 성공 알림이 떴을 때 시간을 보니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정확히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택시는 공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강지훈과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처럼 말이죠.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강지훈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내 물건들 아주머니 시켜서 싸놓을 테니 시간 될 때 찾아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저는 화면을 2초간 쳐다보다가 그의 대화창을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죠. 내 물건이라니. 그가 싸구려라며 무시했던 제 액세서리들. 시어머니가 창고에 처박아둔 제 그림들. 그리고 제가 혼수로 해왔던 그 돈.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돈은 아마 최윤아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데 쓰였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공항에 도착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라타고 싶었습니다. 강지훈도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이 지긋지긋한 현실도 없는 그곳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탑승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있던 젊은 여성 2명이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에 대해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지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그 돈 있으면 반찬이나 더 사. 여자들은 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냐고 핀잔을 줬었죠. 체크인과 보안 검색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탑승 대기실 의자에 앉아 탑승 중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강지훈과 그의 까다로운 어머니를 위해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쇼핑을 갈 때도 미리 보고해야만 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그는 제 앞에서 최윤아와 껴안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너무 속이 좁다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세느강변을 산책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잡고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겁니다. 비행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흐릿한 색점으로 변했습니다.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창밖을 뚫어지게 보는 저를 보며 박하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프랑스는 처음 가나 봐요? 눈빛을 보니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네. 저는 사탕을 받아 껍질을 벗겨 입에 넣었습니다. 시원한 맛이 구청에서부터 쌓였던 텁텁함을 순식간에 날려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에요. 예전엔 이런저런 일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야 가게 됐네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해. 남한테만 맞추고 살면 안 돼. 나도 젊을 땐 그랬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이렇게 쌩쌩하잖아. 나도 젊을 땐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아주머니는 피곤했는지 의자에 기대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예전에 그린 풍경화나 정물화였습니다. 강지훈의 모습은 단 한 장도 없었죠.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그런 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는 처음부터 제 삶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너무 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프라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강지훈을 차단하느라 다른 연락처들을 정리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메시지 목록을 올리다가 익숙한 프로필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지훈의 사촌 동생 김민지였습니다. 그녀가 10분 전에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자마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지훈과 최윤아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최윤아의 약지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크기는 작았지만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랑 새언니 드디어 결실을 맺네요.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너무 기대돼요. 다음 주 토요일이라 오늘 이혼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결혼이라니. 로켓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강지훈은 최윤아가 변심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댓글 창을 내려보니 많은 친척들이 선남선녀다. 진작 이랬어야지 라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언급하며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오빠가 진짜 짝을 만났네라고 하더군요. 그 댓글들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예전에 제게서 선물을 받아갈 때는 다들 저를 얼마나 칭찬했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강지훈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아까 차단한 건 대화창이었지. 그의 프로필을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서연, 민지 인스타 봤지? 나랑 유나 다음 주에 결혼해. 너무 상심하지는 마. 어차피 우린 안 맞았잖아. 유나는 너보다 상냥하고 내일도 잘 도와주거든. 시간 되면 결혼식에 와서 진짜 부부가 뭔지 구경이나 해. 저는 화면을 3초간 쳐다보다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다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카톡 창을 닫아버렸죠. 차단하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그와 한마디라도 더 섞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까 뭘 보고 그렇게 웃었어? 프랑스 가서 할 일 생각하니 좋아서 그래?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누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보니 재밌어서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죠. 남이야, 어쨌든 우리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파리 가면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도 하고 아가씨 자신한테 선물도 좀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제가 상처받고 최윤아를 부러워하길 바랐겠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두고 보세요. 그가 제게 진 빚은 조만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는 두터운 구름 위를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손등 위에서 따스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프랑스에서의 나날들을 상상했습니다. 친구 선아를 만나 함께 화실에 가고 다시 붓을 잡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강지훈과 최윤아의 결혼식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하든 저는 가지도 신경 쓰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결혼이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는 더 이상 그들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는 비행기가 지나온 저 구름 속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은 마침 저녁이었습니다. 주홍빛 석양이 구름을 물감처럼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인파를 따라 출구로 걸어가며 선아가 보내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착홀을 나서자마자 누군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죠. 고개를 드니
선아가 이서연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옅은 갈색으로 염색한 채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은 대학 시절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드디어 왔구나. 지난 3년간 네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온 거잖아. 이제부터 잘 부탁해. 그녀는 제 캐리어를 넘겨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은 진작에 준비해뒀어. 우리 집 바로 옆방인데 아침엔 에펠탑도 보인다고. 그녀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플라타너스 잎이 창가에 흩날렸고 저녁바람이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선아는 운전을 하며 파리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트 기획사를 차렸는데 규모는 작아도 인맥은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너 일러스트레이터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아는 출판사 편집자들한테 다리 놔줄게. 강지훈 옆에서 썩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저는 조수석에 기대어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강지훈에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극각 그림 그려서 돈이나 벌겠어? 시집 왔으면 밥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울 생각이나 해라고 했었죠. 이제야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선아의 아파트에 도착해 옆방 문을 열자 마침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새 화판과 함께 제가 즐겨 쓰던 브랜드의 물감과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붓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익숙한 감촉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아야, 너 정말 세심하구나. 선아는 문가에 기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붓 없이는 못 사는 거 아니까. 아, 프랑스어 학원도 등록해놨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면 돼. 언어부터 해결해야 여기서 살기 편하지. 저는 그녀를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선아야. 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지.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어. 너 먼저 좀 쉬고 있어. 네가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 해줄게. 됐어.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사촌 동생 김민지가 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강지훈과 최윤아가 결혼식장을 고르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린 채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최윤아는 웨딩 화보집을 든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라는 글이 있었고 최윤아는 감사해요. 다들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라고 답글을 달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한번 쓱 보고는 넘겨버렸습니다.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죠. 그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결혼 준비를 한들 그 결혼이 순탄하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선아가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리자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제 그릇에 고기를 듬뿍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놈들 생각은 이제 그만해. 내 밥 먹었으면 과거는 다 있는 거야. 이제 파리에서는 좋은 일만 생각하자. 저는 김치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예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본격적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프랑스어를 배우고 일러스트 외주를 몇 개 받아 자리를 잡은 뒤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겁니다. 강지훈은 제 멋대로 살라고 하죠. 어차피 제 인생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요. 한편 강지훈의 집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웨딩 메뉴판을 들고 강지훈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결혼식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근데 넌 기어코 채윤아 말만 듣고 새로 생긴 그 허접한 데서 하겠다는 거야? 친척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강지훈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는 그곳 인테리어를 마음에 들어해요. 그리고 시설도 새 거고 좋잖아요. 제발 좀 신경 꺼주세요. 옆에 앉아있던 최유나는 쇼핑 앱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지훈 씨 둘 다 그곳이 마음에 들어요. 걱정 마세요. 친척분들도 다 만족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서연처럼 차분하지 못한 최유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푹 빠져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서두른 결혼식이 곧 강지훈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릴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강지훈이 가족 단톡방에 청첩장을 올렸을 때 저는 선아와 함께 일러스트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화판 옆에 둔 휴대폰 화면이 반짝 빛났습니다. 당시 집안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죠. 저는 아직 그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엮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강지훈과 최유나가 어떤 쇼를 벌이는지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에 들어가자 강지훈이 올린 9장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청첩장 사진이었죠. 표지에는 강지훈과 최유나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유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활짝 웃고 있었고 손가락의 다이아 반지는 보란듯이 카메라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지는 더 화려했습니다. 금박으로 강지훈 군과 최유나 양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라고 쓰여 있었고 결혼식장의 항공사진과 함께 호주산 랍스터, 킹크랩 같은 고급 메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친척 어른들,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 시그니엘 호텔 3층 연회장에서 저와 유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청, 강지훈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친청, 강지훈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친척 강지훈은 메시지를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유나가 특별히 최고급 식자재로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촌 동생 김민지가 가장 먼저 박수 이모티콘을 연발하며 답했습니다. 오빠 최고. 새언니 안목도 대단해요. 시그니엘 호텔은 예약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강지훈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다 유나 덕분이지. 호텔 매니저한테 얼마나 부탁했는지 몰라. 그의 의기양양함이 화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친척들도 지훈이 능력 있는 아내를 얻었네. 꼭 가서 축하해 줄게라며 거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시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다들 시간 맞춰 오세요. 최유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죠. 아무래도 아직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선아가 제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저 강지훈 아주 세상 다 가진 것 같네. 결혼식 한번 하면서 저렇게 자랑질이라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얻었는지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만. 저는 작은 데이지 꽃을 그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버려둬. 저렇게 의기양양할수록 나중에 더 비참하게 추락할 테니까. 우린 우리 일이나 하자. 이거 빨리 끝내고 내일 편집자님한테 보내야 해. 선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최윤아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아, 예전에 그녀가 강지훈에게 보낼 메시지를 제게 잘못 보낸 적이 있어서 친구 추가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올 줄은 몰랐네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드레스에는 수많은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 드레스 예쁘죠? 지훈 씨가 특별히 해외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몇 천만 원이나 했대요. 다음 주 제 결혼식. 시간 되면 구경하러 와요. 지훈 씨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여줄게요. 그녀의 도발적인 의도는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제가 질투하고 강지훈이 지금 그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보며 제 처지를 비관하길 바라는 거겠죠. 선아도 그 메시지를 보고는 화가 나서 붓을 던질 뻔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 내가 대신 욕해줄까? 누가 진짜 강지훈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저런 사람이랑 싸우면 우리 격만 떨어져. 날 화나게 하고 싶을수록 난 더 태연하게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누가 더 초조해질지 두고 보자고. 저는 최윤아의 카톡을 바로 알림 끄기로 설정하고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며 부드러운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죠. 최윤아는 웨딩드레스와 다이아 반지로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제가 과거에 그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결혼식 날 그녀가 눈물을 쏟게 될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한편 강지훈은 여전히 친척들에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평소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고모 강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훈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고모, 다음 주 토요일에 저 결혼해요. 꼭 오셔야 해요. 유나가 고모 좋아하시는 실크 스카프도 선물로 준비했어요. 강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시간 맞춰 갈게. 그런데 지훈아, 결혼은 인생이 다시인데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봐라. 강지훈은 고모가 자신을 걱정한다고 생각하고는 얼른 말했습니다. 고모, 걱정 마세요. 저랑 유나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사람은 이서연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혜숙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찜찜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서연이 자신의 혼수까지 전부 내어주고 밤낮으로 그를 도왔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헌신했던 조강지처를 잊고 이렇게 빨리 새 장가를 드는 조카의 결혼이 과연 순탄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그런 고모의 속마음은 모른 채 최윤아와 결혼식 순서를 의논했습니다. 최윤아는 소파에 앉아 새로 산 헤어 장식을 착용해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다가오자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넘기며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훈 씨, 이 목걸이 예뻐? 민지가 결혼 선물로 준 순금 목걸이야. 강지훈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쁘네. 우리 유나는 뭘 해도 다 예뻐. 결혼식 끝나면 내가 이거보다 10배는 더 비싼 걸로 사줄게.
최윤아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명실상부한 사모님이 될 것이고 강지훈의 돈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 모든 계산이 곧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그니엘 호텔 3층 연회장. 화려한 장식과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훈은 맞춤 정장을 입고 가슴에 신랑 코사지를 단 채 최윤아와 함께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마치 최윤아와 결혼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불행을 털어버린 듯한 의기양양한 미소였습니다. 최윤아는 수많은 크리스탈이 밝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지훈의 곁에서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친척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훈 씨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빈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윤아의 저런 과시적인 모습은 조용히 자신을 챙겨주던 이서연과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 차마 쓴소리는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죠. 강지훈은 고모인 강혜숙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자신을 말리던 고모가 조금 껄끄러웠지만 여러 친척들 앞이라 예를 갖췄습니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잔 받으세요. 강혜숙은 잔을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않고 최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강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사업도 안정됐으니 세 사람한테는 잘해줘라. 예전처럼 속썩이지 말고.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강지훈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모가 말하는 예전이 이서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고모, 걱정 마세요. 제가 윤아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나저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강혜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얼마 전에 물리치료도 받았고 그러고 보니 네 회사가 이만큼 큰 것도 다 도와준 사람 덕분이지. 네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월세도 못 내서 쩔쩔매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강혜숙은 말을 멈추고 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실수로 말을 흘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이 귀를 쫑긋 세웠죠. 한 외숙모가 물었습니다. 형님, 누구 얘기예요? 지훈이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절 도와줘요. 강혜숙은 그를 보며 그만 시침이 때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외숙모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아, 거짓말하면 못 써.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전 부인인 서연이 아니야?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최윤아도 굳은 얼굴로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그냥 다른 데로 가자. 하지만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혜숙을 노려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모, 똑똑히 말씀하세요. 대체 누가 절 도왔다는 거예요?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오롯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이죠. 이서연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특히 그녀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강혜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니? 네가 사업 자금이 부족했을 때
서연이가 자기 혼수금 5천만 원을 전부 너한테 줬잖아. 그리고 네가 밤낮으로 영업 뛰러 다닐 때 서연이가 자료 정리부터 고객 응대, 심지어는 공급업체랑 협상까지 다 해줬어. 그 모든 걸 잊은 거야? 5천만 원 혼수, 영업 지원까지. 친척들 사이에서는 수근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쩐지 지훈이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나 했네. 서연이 그 애 참 착했는데 어쩌다 이혼까지 해서. 최윤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강지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이야? 서연 씨 혼수금을 받았다고?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최윤아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모가 하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혜숙의 말은 연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사촌 언니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강지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지훈은 강혜숙의 팔을 붙잡고 핏기 없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고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5천만 원이에요. 제가 언제 그 사람 돈을 받았다고. 강혜숙은 아픈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있겠니? 그때 내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서연이가 참 착하다고. 자기 혼수금을 전부 너한테 줬다고. 심지어 네가 처음 큰 계약 단했을 때 상대방이 억지로 술을 먹여서 내 대신 서연이가 마시다가 위출혈로 병원에 3일이나 입원했었잖아. 그것도 잊었어? 위출혈. 최윤아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이야? 왜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혼자 힘으로 다 했다며. 강지훈은 최윤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혼수금, 대리음주, 위출혈,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과거가 하필 오늘 그의 결혼식에서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고 어떤 이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자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끄러워. 강지훈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와인병이 산산조각 나고 붉은 와인이 주변 사람들의 옷을 적셨습니다. 그는 이어서 접시까지 집어던졌습니다. 누가 당신들더러 참견하래. 누가 이서연 얘기를 꺼내냐고. 강지훈은 핏발선 눈으로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밥이나 먹고 꺼지라고. 친척들은 그의 흉흉한 기세에 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미쳤니? 오늘 내 결혼식이야. 정신 차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냉소했습니다. 결혼? 이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들 내 망신이나 구경하고 있는데. 그는 옆 테이블까지 엎으려 했지만 다른 남자 친척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최윤아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자상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를 속였고 이서연에 대한 미안함을 자신의 성공 신화로 포장했던 겁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윤아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숨긴 게 또 뭐가 있어. 서연 씨 혼수금 받은 거 사실이야? 그 사람 때문에 위출혈까지 일으키게 한 것도? 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공들인 결혼식과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강혜숙은 그 난장판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쯧쯧. 내가 진작에 서연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게 둔 게 내 실수다. 그녀가 자리를 뜨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에는 깨진 접시와 쏟아진 음식물, 그리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주저앉았고 최윤아는 벽에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지우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고 고모를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때의 저는 파리의 화실에서 세느강의 야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강지훈네 친척이 올린 영상인데 결혼식장에서 아주 제대로 난리쳤네. 최윤아는 펑펑 울고 완전 막장 드라마야. 저는 영상 속의 아수라장을 힐끗 보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봤어. 내버려둬.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지훈이 내게 빚진 건 그깟 혼수금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 3년의 청춘과 그가 짓밟은 내 꿈까지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 영상 속에서 강지훈이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을 보며 선아는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저는 그 광경을 즐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그가 진정으로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 소동은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손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아야, 예전에 출판사 편집자님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지. 지금 연락 좀 해줄 수 있을까? 안정적인 일러스트 작업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선아는 바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빛냈습니다. 진작에 물어봤지. 내 친구가 아동 출판사 미술 편집자인데 마침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하대. 내 예전 작품들 보내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장기 계약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 내가 바로 카톡으로 소개해줄게. 몇 분 뒤 편집자님과 카톡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서연 작가님, 그림 스타일이 정말 따뜻해서 저희 출판사의 새로운 동화책 시리즈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혹시 총 12권짜리 시리즈 전체의 사파 작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원고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 속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혼 후 제 능력으로 얻어낸 첫 번째 정식일이었습니다. 강지훈의 그늘 아래서 살던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취감이었죠.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편집자님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화상회의 어떠세요? 동화책 원고를 먼저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선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거봐,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 시리즈만 잘 끝내면 파리 일러스트계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강지훈의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선아야, 혹시 기업 정보 조사해주는 사람 알아? 강지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거래처나 자금 사정 같은 것들. 선아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그놈 회사부터 손보려는 거구나. 당연히 있지. 내 친구 중에 기업 컨설팅 회사 다니는 애가 있는데 배경조사 전문이야. 내가 그놈 회사
바닥까지 싹 털어달라고 할게. 그날 오후 선아 친구는 강지훈 회사에 1차 조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상황은 대충 파악되었습니다. 강지훈의 회사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속은 골마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 거래처와 장기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듯 했지만 최근 그 거래처가 다른 회사와 접촉 중이라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었죠. 게다가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지난달에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했지 실속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선아에게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큰 거래처를 잃고 은행 대출금까지 갚아야 한다면 저 회사 얼마 못 가서 문 닫겠는데. 선아는 파일을 보고는 냉소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내 혼수금으로 시작한 회사가 망하는 꼴이라니. 내 친구한테 더 깊이 파보라고 할까? 더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지. 뭐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두를 필요 없어. 일단 동화책 작업부터 안정적으로 끝내고 여기서 자리 잡은 뒤에 천천히 계산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그가 불안에 떠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강지훈은 정말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소동 이후 그는 최윤아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최윤아는 이서연과의 과거를 따져 물었고 그녀에게 줬던 혼수금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윽박질렀죠. 강지훈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회사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큰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겁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최근 귀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와서요. 계약은 위험 요소를 다시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저희 회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지훈, 하지만 상대방은 강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이서연의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어떻게 내 사업에 손을 써.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최윤아의 바가지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회사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안 그래도 심란했던 강지훈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최윤아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그저 짐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서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편 멀리 파리에 있는 저는 강지훈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출판사 편집자와 화상회의를 하며 동화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자는 제시안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작가님,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세요. 이 동물 캐릭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희 이번 시리즈 대박 날 것 같아요. 회의를 마치고 커피를 내리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지훈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지훈이.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끊지 마.
강지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꾸민 짓이지? 내 거래처 끊기게 만든 거. 네가 뒤에서 안 좋은 소문 퍼뜨린 거 맞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강지훈, 너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프랑스에서 그림 그리느라 바빠. 네 회사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리고 내 회사가 망해가는 건 네가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지. 왜 남 탓을 해? 강지훈은 할 말을 잃은 듯 한참 뒤에야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말고는 나한테 이럴 사람이 없어. 아직도 나 원망하는 거지? 나랑 이혼하고 최윤아랑 결혼한 것 때문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망. 난 이제 그런 감정도 없어. 네가 누구랑 결혼하든 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일.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너랑 이혼하는 게 아니었어. 최윤아, 그 여자는 너랑 비교도 안 돼. 맨날 싸우고 돈만 달라고 해. 너처럼 날 도와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그의 후회를 들으며 저는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지훈, 그런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이혼하자고 한 것도 너고 최윤아가 나보다 낫다고 한 것도 너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난 네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욱. 그때 전화기 너머로 최윤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이서연이지. 강지훈은 그녀와 잠시 실랑이를 벌이는 듯하더니 다시 제게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최윤아랑 이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회사 지분 절반도 주고 내 혼수금도 몇 배로 갚을게. 응? 싫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지훈, 난 내 돈도 내 회사 지분도 필요 없어. 네가 내게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 다시는 안 받을 거니까. 저는 강지훈이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번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의 후회와 애원은 제게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강지훈은 망연자실했고 최윤아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역시 이서연이었어. 아직도 그 여자 못 잊은 거지.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돌아가려는 거지. 강지훈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회사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들은 또다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강지훈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서연을 잃었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내쳤다는 사실을요. 그는 후회와 분노에 휩싸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서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저 그녀의 냉정함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미 강지훈과의 통화를 잊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장을 봐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까 통화 강지훈이었지?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 만나자고 회사 지분 준다고 하길래 거절했어. 선아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놈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야 해. 자기가 뭘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아,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강지훈 회사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졌대.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하라고 압박 들어오고 아주 죽을 마실 거야. 저는 사과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가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약과야. 우리는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내일 편집자님이랑 회의해야 하잖아. 화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제 그림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강지훈의 절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과 통화한 지 이틀 뒤 선아는 그 집안이 또 한바탕 뒤집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윤아가 집에서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들을 발견하고는 거실을 다 때려 부술듯이 난리를 쳤다는 것이었죠. 최윤아는 강지훈이 회사에 간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서재 깊숙한 서랍에서 제가 그린 스케치 한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풍경화, 정물화, 그리고 미완성된 강지훈의 옆모습 스케치가 있었죠. 그건 제가 그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몰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가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윤아는 그 그림들을 강지훈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강지훈, 아직도 이 여자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 날 그냥 이서연 대용품으로 생각한 거지. 강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그림들을 주우려다 자신의 옆모습 스케치를 보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냥 버리는 걸 깜빡한 것뿐이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 최윤아는 냉소하며 그림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다는 사람이 서랍 깊숙이 숨겨놔. 잊었다는 사람이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애원해. 강지훈, 넌 그냥 사기꾼이야. 강지훈은 찢어지는 그림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찢지 마. 그게 내가 가진 마지막인데. 그게 마지막? 최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나한테 막말을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두 사람의 싸움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강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최윤아는 거실 바닥에 앉아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지훈의 옛날 휴대폰을 몰래 켜서 그의 옛날 카톡 계정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의 새 계정은 차단했지만 옛날 계정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최윤아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서연, 강지훈이 아직도 널 생각하는 줄 알아? 그는 내 남편이야. 프랑스에 숨어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더 이상 내 남편한테 추근대지 마.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계정에서 오는 모든 메시지는 선아의 휴대폰으로 먼저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선아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제대로 상대해주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선아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최윤아 씨, 첫째, 서연이는 강지훈한테 관심 없고 오히려 강지훈이 매달리다 차였어요. 둘째, 서연이는 지금 동화책 출판 준비로 바빠서 당신들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셋째, 강지훈 회사 곧 망할 텐데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최윤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아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윤아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서연 받고. 선아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친구예요. 서연이는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해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요. 근데 당신이랑 강지훈 그 시시콜콜한 얘기에
우리 둘 다 관심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너희들 가만 안 둬. 최윤아는 악을 썼지만 선아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강지훈이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이서연 그림을 간직하지도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지도 않았겠죠. 꿈 깨고 현실을 좀 봐요. 선아는 전화를 끊고 그 계정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최윤아는 부서진 휴대폰을 보며 자신의 화려했던 결혼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강지훈의 회사는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를 구제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거래처 김 사장과의 3억 원짜리 재계약이 코앞이었죠. 그 계약만 성사되면 그는 은행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한 번 더 밀어붙여야 해. 선아의 친구는 김 사장이 강지훈 회사의 품질 문제와 자금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선아 친구를 통해 강지훈 회사에 조작된 품질 검사 보고서와 사채까지 끌어다 쓴 자금 내역서를 김 사장에게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 재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납품한 불량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은 손해 5천만 원 배상하세요. 3일 안으로 입금 안 하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직원을 다그쳐 품질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책상 위의 서류를 모두 집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3억 원의 계약이 날아간 것도 모자라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회사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최윤아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너랑 싸우느라 신경을 못 써서 이렇게 된 거 아냐? 라며 모든 탓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격렬하게 싸웠고 최윤아는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제가 그의 번호를 모두 차단한 후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그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파리 세느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겪는 고통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지훈이 3억 원의 손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던 사촌 언니는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서연아, 강지훈, 지금 완전 최악이야. 최윤아랑 맨날 싸우고 친척들도 다들 그놈 꼴 좋다고 수군거려. 저는 동화책 마지막 장을 그리며 답장했습니다. 다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죠. 언니는 곧바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고모가 가족 단톡방에서 폭탄을 터뜨렸어. 강지훈이 내 혼수금 일부를 도박빚 갚는 데 썼다고. 안드, 도박 빚이라니.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캡처 사진 속에서 고모는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강지훈이 제 혼수금으로 도박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친척들은 경악했고 단톡방은 강지훈을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를 강퇴시키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강지훈은 고모에게 전화해 길길이 날뛰었지만 고모는 네가 서연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넌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지훈은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최윤아 역시 그 사실을 알고는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그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동화책 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순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강지훈은 단순히 돈과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아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동화책 완성을 축하했습니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책도 곧 출판되고 강지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건 격경사야. 저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고마워, 선아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갚아야 할 빚은 아직 더 남았으니까. 강지훈의 회사가 사채업자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은 제가 동화책 인쇄 직전 최종 교정을 볼 때 전해졌습니다. 선아가 보내준 영상 속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빚 갚아라 강지훈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사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채 1억 원을 못 갚아서 저 난리래. 이제 저 회사 완전히 끝났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촌 언니는 강지훈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문전박대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최윤아의 짐은 온데간데 없고 당신 은행 계좌에 남은 3천만 원은 내가 가질게. 이혼하자는 쪽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잃은 그는 미친 듯이 최윤아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잠적한 후였습니다. 강지훈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그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의 집까지 쳐들어와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들고 나가며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팔 하나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도 회사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를 전전하며 남이 버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아는 그가 길거리에서 빵을 뜯어 먹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동화책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제 성공을 축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초라한 강지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안초에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3년은 제 인생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완벽하게 졸업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햇살이 제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제 그림 도구가 담긴 가방을 든 채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동화책은 국내에서만 3만 부 이상 팔렸고 저는 개인 일러스트 스튜디오를 열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이서연 작가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몰라보겠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꼭 TV에 나오는 성공한 예술가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나저나 강지훈은 어떻게 지내?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도 마. 사채업자들 피해서 변두리 고시원에 숨어 지낸대. 얼마 전에는 시장에서 남이 버린 채소를 줍는 걸 본 사람도 있더라. 완전히 거지가 다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그저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현실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번화가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업식 날, 출판사와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까지 찾아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제 새로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그때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제 비서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강지훈은 발버둥 치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네 혼수금으로 도박한 것도, 너랑 이혼한 것도, 최윤아랑 결혼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앞으로 소처럼 일해서 다 갚을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지훈, 정신 차려. 우리 사이는 네가 내 돈으로 도박을 하고 내 앞에서 최윤아와 놀아나고 내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을 때 이미 끝났어. 아니야, 안 끝났어.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 네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잖아. 나 좀 도와줘. 사채업자들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널 도와. 네가 날 바보 취급하며 속였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내 성공은 내가 밤새워 그림을 그려서 얻어낸 거야. 너랑은 단 1원어치의 관계도 없어. 네가 진 빚은 네가 알아서 갚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곧이어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내 그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협업 관계에 있던 윤태준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제 그림을 칭찬하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이 오직 순수한 존중과 호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제가 살게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으니까요. 그 후 태준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고 제 과거의 상처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날로 번창했고 제 두 번째 동화책은 출간되자마자 5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강지훈의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다리 한쪽이 부러지고 그의 부모님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동화책을 나지막에 읽어주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만 비로소 올바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대신 제 자신과 꿈,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최고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저를 상처 입혔던 이들은 스스로 만든 진흙탕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